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우주항공 개발과 산업을 총괄하는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우주청은 민간 우주개발 산업을 지원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 예정인데 일단 기존에 진행해온 우주탐사 사업과 발사체 연구 개발을 이어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대학과 협력해 차질 없이 대입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복귀 시점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지난주 일본 오키나와에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장마는 보통 일본 오키나와보다 한 달 이상 늦게 시작되는데 올해는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미국 중남부에 토네이도가 휩쓸면서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곳곳에서 주택과 변전소가 파손됐고 대규모 정전으로 수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1992년 8월 우리별 1호가 발사되며 한국의 우주기술 역사가 시작됩니다. 2008년에는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함에 따라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미래로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분야 연구 개발부터 산업 육성까지 하나로 모은 우주항공청이 오늘 문을 엽니다. 우주청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도전적인 우주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주도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5대 우주 강국 진입에 도전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우주로 날아가 원하는 궤도에 물체를 올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재사용 발사체. 스페이스X는 이런 발사 서비스로만 지난해 매출 4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위성 수천 대로 전 세계에 통신을 서비스하는 스타링크 매출 등까지 더하면 지난해 총 매출은 11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3조 9천억 원으로 첫 흑자를 달성해 우주가 돈이 된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나사가 주도해온 미국 우주 생태계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재편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이 문을 엽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항우연과 천문연구원 등 각 부처와 연구원으로 분산돼 있던 국내 우주 업무를 하나로 모아 우주 경제를 실현할 컨트롤 타워가 출범하는 겁니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기업의 역할로 인해서 우주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온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한국형 GPS 개발, 달 무인 탐사 등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하는 만큼 기존 사업의 목표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임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차세대 로켓 사업, 그다음에는 한국형 GPS 사업, 그다음에는 달 착륙선 사업, 그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만들면서 거기에 목표를 높이자는 거죠. 우리 발사체도 필수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게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영 안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또 우주 탐사나 발사체 개발보다도 민간 기업들이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는 우주 IT와 위성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스페이스X라고 하는 미국의 우주 기업이 나온 뒤부터 모든 나라, 모든 그 우주를 하는 선진국들이 다 고만조만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ICT와 우주가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오는 2040년쯤 세계 우주 경제 규모는 최대 4천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주항공청은 민간 우주기업 육성에 힘쓸 방침인데 우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우리나라의 목표는 5대 우주 강국입니다. 우주청의 구체적인 임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 장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예정된 일정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년에 한 번씩 이뤄질 누리호 반복 발사입니다. 3차까지와는 달리 민간 기업이 총괄합니다. 민간 주도, 재사용이 핵심인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겁니다. 새 임무로는 라그랑주 점 탐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라그랑주 점은 태양과 지구 중력이 균형을 이뤄 중력이 0에 가까워지는 5곳을 일컫습니다. 이 가운데 완전 평형점으로 안정성이 가장 높은 L4는 존리 임무본부장이 이전부터 탐사 지점으로 제안했던 곳입니다. 아직 다른 나라가 간 적이 없어 우리나라가 인류 최초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L5 미션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그러면 L4 같은 프로젝트, 그 큰 프로젝트, 한국에서 처음 간, 다른 나라가 안 간데 한국을 갈 수 있다 생각해서. 달 채굴과 식민지 건설이 목표인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계획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아르테미스 계획의 10번째 참여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핵심 과제인 루나 게이트웨이에 참여하는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활동에 실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국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단독으로 하지 않고 전 세계의 어떤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컨소시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테미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컨소시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소행성 탐사로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무산된 아포피스 탐사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포피스는 2029년 지구에 초근접할 63빌딩 1.5배 크기의 소행성인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국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과 유연성입니다. 예산이 없어 아르테미스 2호에 큐브 위성을 실지 못하고 국가 우주 계획에 없었다며 아포피스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낡은 우주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30년 초반이나 중반 되면 달에 상당한 사람들이 거주할 겁니다. 2030년 초반에는 우리나라 우주인이 달에 착륙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목표를 높여야지. 우주 분야 세계 최상위 그룹에 합류하려면 실패를 감수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시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르면 다음 달 5일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쉽의 4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 26일 스페이스X의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당국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스타쉽의 4차 비행 테스트가 오는 6월 5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발사 30분 전부터 홈페이지에서 슈퍼헤비 로켓 발사와 스타쉽 비행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 측은 이번 4번째 비행 테스트에서는 궤도 도달 이후 스타쉽의 귀환과 재사용 능력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3번째 시험 비행에서 스타쉽은 48분간 비행하며 예정된 궤도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교신이 끊겨 공중 분해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입시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복귀 시점에 따라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509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입시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교육부에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도 의대 10곳 정도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입시 계획은 오는 30일 발표됩니다. 특히 교육부가 모집 정원의 60% 이상 선발을 권고한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이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향후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 시기와 범위,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전공의 3개월 면허 정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교수들은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휴진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공의 대표들 소환하면 해야죠. 전공의가 사법 처리가 원래 제일 컸고 행정처분도 날라왔었어요. 의대 증원의 쐐기를 박은 정부는 입시 계획 발표에 이어 전공의 복귀까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역시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출구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90%가 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은 증원 시 대학 교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내년도에 10% 이상 증원을 앞둔 전국 30대 의대 교수 1,031명을 상대로 대학 교수를 적절히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물은 결과 96.6%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85.5%는 매우 그렇지 않다, 11.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답변과 매우 그렇다는 답변은 각각 1%와 0.6%에 그쳤습니다.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히 준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95%가 부정적으로 답변했고 의학기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95.1%가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희교육 관계자는 의학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고 저질 교육이 될 것이 눈에 보이는데 증원에 어떻게 찬성하겠느냐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올여름도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노동자가 일터에서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무더위 기세가 꺾이는 9월까지 폭염에 대비한 건강보호 대책이 시행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40대 직원이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폭염특보 속에 낮 기온이 33도 넘게 올랐던 날이었습니다.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 저하와 탈진, 경련 같은 온열 질환이 생기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물, 그늘, 휴식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자 마음대로 쉴 수 없으니까 사업주가 신경 써야 합니다. 정부는 폭염 정도를 4단계로 나눠 사업주한테 이렇게 대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먼저 체감온도 31도가 되면 관심 단계로 기본적인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고 33도가 넘는 주의 단계엔 매시간 10분씩 휴식,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옥외 작업을 줄입니다. 35도가 넘는 경고부턴 근로자 건강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매시간 15분씩 쉬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을 중지시킵니다. 가장 높은 위험 단계는 38도 이상일 경우로 무더위 시간대에 긴급 조치를 제외한 옥외 작업을 중단합니다. 특히 올해부턴 일하는 곳의 대기 온도가 아니라 습도를 반영한 체감 온도가 기준입니다. 휴식이라든가 작업 중지를 부여한 사업장들이 50%를 넘어섰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사업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건설업과 물류유통업, 조선업, 이동 근로자가 많은 곳은 온열질환 우려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도 점검 과정에 급박하게 폭염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이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 21일쯤 일본 남쪽 섬 오키나와에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열흘 정도 늦었는데 시작부터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정체전선이 머무는 중국 남부에도 하루에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우리나라 장마는 언제쯤 시작될까요? 정혜윤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일본 남쪽 해상까지 긴 띠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마전선입니다. 베트남과 중국 남부, 일본 오키나와 부근은 장마전선이 정체하면서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광시성에는 하루에 600mm가 넘는 물폭탄과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이 수중도시로 변했습니다. 일본도 지난 21일을 전후해 오키나와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에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당분간 일본 열도 남쪽 해상에 머물며 오키나와 부근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본토는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 장마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정체전선이 일본 본토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지난 21일 오키나와에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오키나와 부근은 5월 10일 이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조금 늦게 장맛비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장마는 보통 일본 오키나와보다 한 달 이상 늦게 시작됩니다. 보통 제주도 6월 19일을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23일에서 24일, 중부지방은 25일에서 26일 사이 시작하는데 올해 장마는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라니냐가 발달하면 장마 시작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 여름까지는 라니냐보다 엘니뇨 영향이 조금 더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어 산사태 등 호우 피해에 대한 시설물 점검 등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여름까지는 거의 엘니뇨 영향이 계속 있는 걸로 이렇게 본다면 장마는 그냥 거의 평년 정도에 시작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상당히 대기 기온이 높고 해수 온도도 높고 비는 많이 올 거다. 예측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중부지방은 단 16일 만에 장마가 끝났고 2년 뒤인 2020년에는 무려 54일간의 이례적 긴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남부지방으로 7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는 등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장맛비가 기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여름 엘니뇨가 점차 약화하고 라니냐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최고치로 오른 해수 온도가 여름까지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위기로 매년 장마철 새로운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올 여름에도 이례적 장마와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 필리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올해 첫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1호 태풍 에이위니아가 현재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 있으며 계속 북동진해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 한반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에이위니아는 중간급 세력을 유지하다가 이번 주 후반에 일본 도쿄 남쪽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하며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위니아는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폭풍의 신을 의미합니다. 미국 중남부에 폭풍우와 토네이도 등 악천후가 잇따르면서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또 수십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는 등 물적 피해도 컸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토네이도의 위력이 미국 텍사스 북부를 휩쓸었습니다. 대형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맥없이 넘어지고 뒤집히면서 고속도로 통행이 마비됐습니다. And we got a phone call that we had family that was here, and so I got here as fast as I could. And by the time I got here, they had already been taken off. They had some friends come pick them up. 텍사스주 쿡 카운티에선 이동식 주택단지가 있는 지역을 토네이도가 관통하면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희생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The little girl was on the side, and her dad was screaming in pain, and he was like, "Help me, like take me to the hospital." So. 오클라호마와 아칸소 등에서도 강력한 폭풍우와 토네이도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은 물론 변전소가 파손돼 수십만 가구에 대규모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미국 폭풍예측센터는 토네이도 주의보와 함께 뇌우 경보도 발령했습니다. 특히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도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천둥과 번개 위험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유명 자동차 경주인 인디 500도 연기됐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시간당 풍속이 최대 265km에 육박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피해가 컸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속에 토네이도 발생이 최근 더 잦아지고 있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향하던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비행 중 난기류에 휘말려 탑승자 12명이 다쳤습니다. 더블린 공항은 현지 시간 26일 오후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카타르 항공 QR017편 여객기로부터 튀르키예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승객 6명과 승무원 6명이 다쳤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측은 오후 1시쯤 여객기가 예정대로 더블린에 안전하게 착륙했다면서 착륙 직후 응급 서비스가 지원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친 탑승객들의 부상 정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탐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재사용 발사체,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스타링크, 여기에 우주 관광까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바꾼 우주 산업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졌는데요. 대한민국 우주 역량을 한데 모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주 기업을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